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256페이지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자, 이자는 10원을 단위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자는 10원을 단위. 이 양 좀 보세요. 우체국은 예금 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자,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율, 즉 이자율을 바꾼 때는 어떻게 해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최소한 1개월 동안은 게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 사망도 중요합니다. 자, 이 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자 보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적용돼요.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바로 적용하고요. 근데 우리가 거치식이나 적립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식이면 어떻게? 계약 당시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데 만약에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할 수 있잖아. 이자 이율이 바뀌면 바뀐 이율대로 적용하겠다. 그렇게 합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자, 이자 바뀐 것랑 상관없이 처음 계약했던 그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볍게 보시면 돼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 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통장에다가 이율 적용 방식을 표시하며, 또한 변동 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어떻게 통장에다가 기록하여 안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 받는 이자는 어떻게 한다? 세금 바로 떼고 이제 남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천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여러분들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상식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 먼저 받고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세금을 그냥 원천 징수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0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뭐 거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한다. 다만 예금주가 핀패드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에 비밀번호 비제는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2항 예금주가 자동이체, 전산,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은 때에는 뭐 약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11조 지급 시기.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언제 지급한다? 그냥 예금주가 달라고 할 때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근데 거치식이나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만기가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 2항 요거 좀 꼼꼼히 좀 봐두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거치식,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났다고 바로 은행에서 만기 됐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만기가 지난 다음에 예금주가 뭘 해야 된다? 달라고 청구를 해야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십시오.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제12조. 자,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자, 그중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없다? 질권 설정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치식이랑 적립식 같은 경우는 우체국의 동의를 받으면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쨌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양도는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아무리 승낙받더라도 질권 설정은 안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승낙을 받으면 질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12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적립식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으면 양도는 가능해도 질권 설정은 안 된다. 그러나 거치식, 적립식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으면 양도와 질권 설정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제13조. 예금주는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하였을 때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한다. 자, 서면. 자, 서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 원칙은 서면으로 신고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카드 잃어버렸는데 그 우체국이나 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서면으로 신고할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어떻게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그렇지만 원칙이 서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날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서면으로 신고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2항도 보세요. 뭐 인감, 서명 이런 거 바꿀 때도 서면으로 신고한다. 신고해야 한다. 근데 3항은 보세요.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소, 전화번호에다가 몇 줄 치십시오.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서면이 아닌 전산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 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변경을 갖다 신고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안 바꿔줘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효력이 어떻게 생긴다? 자, 이거 1항 및 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자 어떤 뭐 계속 지체를 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바꾼 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뭐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해라. 그 다음에 5항. 아까 우리 1항에 신고를 했는데 그거 처리할 때도 어떻게 한다? 예, 서면으로 본인이 서면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고 변경 사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이다. 근데 주소나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전산통신기기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조. 13조에 따라서 통장, 도장, 카드 이런 사고 신고했을 때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카드 같은 거 여러분 분실을 해가지고 재발급 받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5조 보시면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자, 통보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사항 통보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요.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 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니다면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뭐 가족 중에 한 분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우체국으로서는 소임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 약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절대 우체국에서 손해보는 약관은 안 넣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통지해 주는 거 너한테 직접 안 해주더라도 내 가족한테 충분히 뭐 내가 해줬다면 우리로서는 책임 다 끝났어. 이렇게 지금 딱 면책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갖다 이렇게 약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항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 때는 전제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어떤 서면 뭐 이런 것들이 날라왔을 때 자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요거 중요합니다. 우체국은 예금 계약의 임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는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어떤 상품의 어떤 뭐 상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뭐 바뀐 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합니까? 그냥 전화, 이메일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3항 같이 그러니까 계약이 당신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금주 입장에서는 내가 체결했던 어떤 예금 상품의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등의 어떤 중요한 의사 표시를 하는 데는 반드시 뭘로 해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으로. 전화, 이메일 이런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자, 도달에다가 동그라미 합시오. 도달되어야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발송한다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발송 X라고 하죠. 발송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도달주의가 있고 발송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칙은 도달주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됐을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송이 아니다.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아니고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또 면책 규정 생겼네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관계 법령 또는 업무 규약 등에 의해서 예금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아니면 예금주가 우리 앞에서 그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거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게을리하여 도달하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때는 뭡니까? 도달 안 해도 자기들은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조 면책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관 같은 거 보실 때 가장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뭐 보험계약이라든지 뭐 저도 뭐 전혀 보진 않지만 그거 보실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툼이 제일 많은 게 바로 면책 범위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범위를 갖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쪽으로 해석을 할 거고 우리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또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쟁이 좀 많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16조 보시면 1항 우체국은 예금 지급 청구서, 증권, 신고서 등에 찍힌 인형 을 신고한 인감과 유관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 지급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핀패드기를 이용한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한 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등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체국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인감이나 뭐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대충 본다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진정한 예금주라고 생각하고 예금을 딱 지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도난 뭐 도둑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이 정도 주의 의무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면책 규정을 뒀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말 그대로 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자, 이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변조됐던 거다. 위조된 거다. 그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도 보세요.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 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 명세서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거나 예금주에게 손해 생겨도 우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3항 우체국이 주민등록증 실명 확인 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 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 확인 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 역시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4항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신고 또는 절차로 미뤄 생긴 손해에 대해서 우체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은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조 보시면 수수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수수료 우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 이 항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은행에서 수수료 보시면 자기압수표 발행을 원하거나 아니면 예금주의 잘못으로 통장을 재발행.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이 있잖아요. 다 찍혀가지고 새로 발급받을 때는 따로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근데 통장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그럴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통장을 새로 재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장 재발행한다고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예금주의 잘못으로 통장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항 보시면 이런 수수료표는 우체국 창구에 놓아두거나 게시해라.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류 처리, 그러니까 오류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확인하여 바르게 고친 다음에 통지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19조 보시면 예금의 비밀 보장.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 함부로 공개 누설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항만 한번 볼게요. 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 통신기기 등으로 통장 입금 및 내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위하여 입금액, 예금 자금 등 예금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된 이 표현 자체가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폰뱅킹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번 넣고 그 다음에 했다면 거기다 뭐 잔액이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잘못 넣다 하더라도 우체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니가 신고한 비밀번호대로 그 번호를 입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거기서 제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체국에서는 책임을 따로 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조. 20조가 좀 중요합니다.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약관. 자, 보세요. 우체국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약관 시행일. 자, 보세요. 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린다. 자, 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일종의 하나의 계약서잖아요. 그게 바뀌면 이렇게 1개월 전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예금주가 그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한 달간 게시해라.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자, 이렇게 1개월의 어떤 유예기간을 둘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급할 때, 긴급할 때는 이렇게 즉시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 거는 여러분들 1개월 전에 한 달간 아까 조금 체크를 할게요.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고 좀 체크를 하시고요.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항 여기 보면 이게 약관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우체국의 뭐 사무사항과 관련되는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예금주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1개월 전에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게 알린다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단순히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자, 1호 보세요. 1항에 의한 게시. 1항이 뭐였습니까? 우체국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됐다면 어떻게든 우리 예금주에게 더 알 수 있게끔 자, 2호 보세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내라. 그 다음에 3호 이메일로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4호 우리 현금 자동지급기 설치 장소에다가 게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 통장에도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 초기 화면에다가 게시를 해주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금주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건 불리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디 우체국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항이 이제 중요합니다. 약관이 보세요. 이렇게 1항 및 2항 및 고지 후에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예금주는. 그러니까 약관이 변경됐는데 내가 처음에 이율을 갖다가 만약에 자 10%라고 해서 내가 이 우체국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이율이 5%로 바뀌었다면 나는 계속 그 거치식 예금이나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관이 요때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라고 한다면 12월 31일까지 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약관이 시행되는 거.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바뀐 변경된 약관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승인하는 걸로 볼까요? 거절하는 걸 볼까요? 그렇죠. 승인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기간 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이때도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뭘로 본다? 승인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관 변경된 약관에서 구속되기 싫으면 이거 적용받기 싫으면 어떻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해야 되지고 만약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바뀐 약관도 나는 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조 약관 적용의 순서 관련해서 1항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다른 약관 조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한다? 합의 사항을 약관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죠? 개별
예, 개별까지 들리네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랬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이 약관의 정한 사항과 이 약관이라는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잖아요. 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하고 그 예금 종류별 그 약관하고 다를 때는 예금 종류별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아까 우리 1, 2, 3번 중에서 2번을 3번보다 먼저 적용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21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뭐 다른 어떤 관계 법령이나 업무교환, 업무계약, 미래창조과학부에 정한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법을 갖다가 만들어도 어떤 입법에 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뭐다? 다른 이런 법령을 갖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제23조 보시면 예금주가 우체국가의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자 금융분쟁 처리기구 등을 통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만 보시면 돼요. 금융분쟁 처리기구를 통해서 이거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한번 볼까요? 자,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약관의 의미가 불명할 때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돼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원칙이겠습니까?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래. 그렇죠. 3번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개별 상품 관련되는 상품별 어떤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4번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먼저 그다음 예금 종류별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기출이고요. 그다음 작년도 기출. 자, 1번. 자, 작년에 제 기억상 그 법령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게 1번 지문이에요.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계좌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가 오랫동안 안 되는 그런 계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좌가 정리가 됐다면 이 상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 예금에 대해서는 뭐다? 이자 따로 계산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근데 나머지 2, 3, 4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 2번 볼게요.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우선한다. 자, 요게 요 문제가 여러분들 이거 2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랑 얘기가 보니까 괜찮은데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 이거 2번 답 쓴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보니까 우리 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막 욕도 하고 뭐 그러죠. 저는 제가 머리가 나쁜지 단순해서 그런지 그냥 당연히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맞다라고 그렇게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 거래 약관, 예금 거래 기본 약관하고 합의된 사항, 당사자 사이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뭘 먼저 적용한다 했어요. 당사자의 합의된 사항. 그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2번 보세요. 약관 조항은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우선한다. 맞아요? 예? 지금 그게 지금 한 대여섯 분이 거듭거듭 그러셨는데 그죠? 틀렸죠.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적으로 여러분 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2번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막 2번 했다고 틀렸다고 뭐 저한테 이제 배웠던 분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 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사고 신고 철회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업시간 중에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전화로 사고 신고. 자, 이것도 뒤쪽에 이제 그 법령에 나오는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전화로 사고 신고를 쳐야 하는 거. 자, 여러분 경험 혹시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밤에 만약에 술을 먹다가 지갑을 갖다가 어디다 두고 왔습니다. 그 벤치에다가 앉아있다가 두고 와가지고 그러면 카드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갑을 벤치에 두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머니에 있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철회는 뭡니까? 급하니까 전화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그 표현은 틀렸네요. 근데 해설이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4번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듬뿍이라는 게 있어요. 듬뿍 우대저축. 근데 듬뿍 우대저축은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예금 종류별 그 상품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듬뿍 우대저축이라는 것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보세요. 질권 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갈수록 문제가 이제 좀 되게 세련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딱 두 개를 물어보잖아요. 듬뿍 우대저축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냐, 그걸 먼저 하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질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동의를 받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0페이지 예금거래 상대방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연인 이때 말하는 자연이라는 게 산속에 살고 뭐 그 윤택 나오고 하는 그런 자연인 그 자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사람을 우리 법에서는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권리 능력과 관련해서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걸 두 개로 나누거든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일반 사람을 말하고요. 법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회사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여기다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권리 능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자, 여기 체크가 안 되는데 이거 체크를 할게요. 자, 개인과 예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이거 밑줄 하나 끄십시오. 자, 분명히 저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걸 우리 권리 능력이라고 그러고 민법 제3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하는 그 시점까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어떤 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2살짜리 아기 명의로 예금 통장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대신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2살짜리 아니면 1살짜리 애도 그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예금 통장을 만들거나 그 1살짜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어떤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세금 무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그런 제한 자격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예금 거래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제한 능력자인데요. 자, 제한 능력자. 자, 우리 제한 능력자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하고 좀 대비되는 겁니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뭐 미성년자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모두 다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구의 동의를 받거나 대리를 통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뭐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민법에서 이제 규정한 어떤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있습니다. 자, 건용 파트가 거의 변화되는 게 없는데 작년에 이 부분만 좀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개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민법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한정지산자, 검지산자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등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권리 능력은 뭡니까? 일생 동안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명의로 등기나 뭐 예금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주거든요. 그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 쉽게 그냥 부모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가령 자 미성년자가 자기 한 돈이 5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전자상가를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노트북을 갖다가 뭐 50만 원짜리 샀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단독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거래 상대방한테 그 전자상가 그 판매원한테 제가 부모님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 계약 취소하겠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서 노트북 샀는데 이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샀어요.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계약 취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는 뭐다? 반드시 부모의 동의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좀 말이 조금 여러분 좀 낯설죠? 그렇죠? 자, 요거는 보시면 자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보시면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꼭 꽂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지체 능력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정도고요.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만큼 완전히 꽃을 막 쌍꽃을 꼽는 게 아니라 가끔씩 꼽는 그러니까 좀 미약한 그러니까 그 정신 능력의 어떤 결여 정도가 요거보다는 다소 좀 약한 정도 그런 경우를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고 또 반면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뭐 경제에 관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이에요. 밑에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부인도 있어요. 자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매달 180만 원씩 기부하고 사진 찍는 거 막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성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단독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끔 하면 매번 200만 원 받아가지고 180만 원씩 뭐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본인이야 뭐 영웅되고 좋겠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뭡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어떤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원에 어떤 이해관계자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의 신고를 통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선고를 딱 받으면 이 사람들은 좀 뭐 단독으로 하는데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각각의 내용은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자 원칙으로 단독으로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라는 것은 어떤 법정 대리인의 뭘 통해서 동의나 또는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자, 이 친구는 뭐라 했습니까? 쌍꽃.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결여 성토가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눈 봐도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 자체가 일반인하고 너무 좀 정상적이지 못하는 게 좀 심한 정도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뭡니까? 당연히 자, 원칙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없겠고 자, 이 친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 친구한테 만약에 자, 광순아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노트북 사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럼 동의를 해줬잖아요. 만약에 후견인이 동의를 해줬다. 그럼 50만 원 들고 가서 전자상가 가서 50만 원짜리 노트북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동의를 해줘도 그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안 서기 때문에 이때는 이 친구는 자, 동의 안 됩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리에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봤었는데 이 법이 바뀐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강순이가 정신적인 지적 상태는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성인일 수도 있잖아요. 성인인데 늘 보면 어떤 후견인이 대리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그래도 하나의 인격을 부여받은 소중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어떤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그 가정법원에서 요런 그러니까 소액 관련되는 요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일상용품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용품. 그 아이스크림 뭐 사 먹고 뭐 일상용품 구입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게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자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가끔씩 정신이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낭비백이 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얘들이랑 다르게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런 일정의 이런 법률행위,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나 대리를 받도록 해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의, 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기본 틀만 아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는 거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과 대비되는 겁니다. 행위 능력이 완벽하게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딱 세 가지 있으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딱 명확하잖아요. 미성년자는 뭡니까? 만 19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뭡니까?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으면 돼요. 가정법원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있잖아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친구의 어떤 개인 가족 정명서인가요? 개인 정명서에 딱 떼보면 이거 받았다라는 그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되게 정신적인 어떤 정신 상태, 어떤 결여 상태가 지속적으로 결여된 게 좀 심하다, 중한 그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이 친구는 동의를 해봤자 동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동의 자체는 아예 안 되고 반드시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다만 뭐 일상용품의 구입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정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결여 상태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정신이 살짝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고, 또는 어떤 낭비벽이 되게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 인간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냥 단독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뭡니까? 어떤 남은 가족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또 가끔씩 정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중요한 어떤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나 대리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합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책을 사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줬으면, 아니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매달 용돈으로 10만 원씩을 줬는데, 그러면 얘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제가 그 물건 사도 돼 엄마? 그럼 내가 동의를 해주고 아니면 내가 대신 사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 같은 경우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용돈 같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로서 여기에는 이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나요? 취소까지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요것만 체크할게요. 지속적으로 결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광순이 꽃을 꽂고 있는 강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결여.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요거는 우리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도 행위 능력이 없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을 자 동그라미에서 대리. 여기는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만 가능합니다.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만약에 대리 안 하고 뭡니까? 직접 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광순이가 뭐 개인적으로든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광순아 내가 사탕 줄게. 너 집문서랑 바꿀래? 그러면 그 친구 당연히 그러면 사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의사였던 합치로 인해서 계약이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계약서까지 다 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 내가 사탕을 줬으니까 너도 그러면 등기를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하면 이 친구한테는 너무나 큰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다?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가정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또는 뭐 일상생활에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그런 법률행위 있잖아요. 뭐 고기 정도, 뭐 식당에서 그냥 뭐 고기 정도 사 먹는 거 그런 거는 뭐 큰 손해가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대리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뭐다? 뭐 일상생용품이나 구입하든지 이런 것들 가정법원에서 정한 어떤 가수한 그 범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이다. 해주십시오.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촬영이 부족이다.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부족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지속적 결여랑 부족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부족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자, 이 친구는 보세요. 아까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원칙이 얘들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 능력이 없지만은 피한정 후견인은 뭐다?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다만 가정법원이 범인을 정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바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뭐다?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뭐 대리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행위 능력이 있는 거는 누구다?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볼게요. 금융기관이 피성년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과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금을 반환하면 족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법정대리인이 예금계약을 취소하려 하여도 취소 대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사는 걸 때는 아까 이게 좀 엄격히 적용되어 있지만 예금은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금 만약에 제가 미성년자가 엄마가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갖다가 10만 원을 줬다. 그렇게 용돈을 하지 말고 그 미성년자한테 본인이 한 20만 원 있었다고 할게요. 그 개인 재산 20만 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 동의를 안 받고 예금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엄마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적금을 예금을 내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얘를 데리고 예금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뭡니까? 손해볼 것 전혀 없죠. 그냥 뭐 하면 돼요? 돈 받아는 거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 전혀 손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금 거래 계약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더구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아까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이때는 뭡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및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 동의 유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용돈, 학비 등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그냥 말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자녀에게 자 20만 원 용돈을 줬어요. 그래 너 한 달 용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럼 뭡니까? 그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20만 원 한도 내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라는 동의를 해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그걸로 뭐 PC방을 간다든지 그걸로 어떤 전자기기를 산다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 용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예금 계약하더라도 뭡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용돈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돈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금융기관 쪽에서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돈 들어왔다가 다시 돌려주면 그만인데. 근데 물건 사고 파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잔인한 얘기 같지만 자 미성년자가 개인 돈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상가 가가지고 노트북을 갖다 정말로 좋은 거 아니 그냥 데스크탑 되게 좋은 걸 샀어요. 게임하려고. 근데 샀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엄마가 발견한 거. 너 이 컴퓨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혹시 너네 할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주신 돈 그 은행에 적금 넣는 거 너 그 찾아서 게임하려고 산 거야?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가 노발대발 하겠죠. 근데 열흘 동안 이 친구는 막 하루에 13시간씩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컴퓨터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막 키보드 자판. 그럴 때는 자 이거 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 전자상가 그 판매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동의 안 해줬는데 우리 애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샀다. 계약 취소한다. 취소 가능할까요? 취소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 주고 샀고 노트북 됐다. 그럼 계약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은 돌려받고 그럼 노트북은 그 컴퓨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파는 사람이 손해죠. 왜 법이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성년자하고 거래할 때는 주의 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옷 같은 경우 애가 와가지고 막 고가의 옷을 갖다 사 입고 막 너덜너덜 입고 있다가 기간에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입고 있다가 계약 취소해도 있는 그대로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거고 실무에서는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금거래 계약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 당좌 예금거래. 당좌 예금거래 있잖아요. 요거는 정리를 계속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할 겁니다. 처음에 이건 무슨 계약이 혼합됐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인강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랑 위임 계약이 혼합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은행에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자, 보세요. 그러나 당좌 예금 거래는 어음수표의 지급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자기 용돈으로 여러분들 당좌 예금 거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돼서 전전 유통되니까 거래 질서가 나중에 어지럽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용돈으로 받은 거라 하더라도 이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당좌 예금 거래는 할 수 없다. 일단 결론을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일반 그냥 예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을 가지고 뭘 하든 뭐 하더라도 그 예금 계약 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당좌 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 자 수표 지급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굳이 그 친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라?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 거래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근데 이게 왜 원칙이고 그 다음 말을 제가 많이 쓴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들 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그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인가? 그걸 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걸 잘하니까 그 부모님이 너는 학교 그 공부도 공부지만 그 학교 그 정규 수업이 끝나고 어떤 사무실 하나 만들어 줬나 봐요. 사무실 만들어 줘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그 좋아하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 그럼 그 친구 있잖아요. 명예로 뭡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매번 뭡니까? 그 친구가 물건 들어올 때마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 대리하고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동의를 해줘 버리면 그 영업 그거 관련되는 부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프로그래밍 사업을 갖다가 한다면 이거와 관련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매번 거래할 때마다 미성년자라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그 친구가 사업을 또 잘해가지고 18살에 되게 큰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꼭 사업상 뭐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당좌 예금 거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단독 거래. 자, 처음에 부모가 영업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당좌 예금 거래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근데 진짜 이 금융 상식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번만 딱 정리를 여러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금 거래는 자 이런 제한 능력자에도 불구하고 예금 거래는 자, 큰 문제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다만 당좌 예금 거래만 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다는 정도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대리인과의 거래 요 파트인데 요건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 식사하고 그렇게 또 시험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